월요일 아침이 즐거운 사람들, 안녕하세요. 여신주연입니다. 자, 그러면 2부. 네, 2부. 어떤 2부냐면 이제 월요일 아침이 즐겁다 두 번째 손님이시고, 그 나눔과 나눔 활동가인 박진홍님, 그리고 별칭은 모퉁이, 네. 바람 모퉁이인데 모퉁이로 줄여서, 네. 네. 모퉁이의 지난번 이제 일부 얘기는 나눔과 나눔 활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연고자 사망자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들을 주로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다른 활동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입원, 네. 수입원이자 그리고 에너지원. 네. 어떤 강의를 주로 하시나요?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네. 강의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좀 특이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학교 안에 네. 그 단과 대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네. 단과 대학이 별도로 있어요. 후마니타스가 혹시 무슨 뜻인가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이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어쨌든 글쓰기라든지 네. 철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까 아하. 뭐 이런 이제를 강의하는 곳이고요. 몇 년제인가요, 그거는? 아니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인문학을 가르치 교양 과목을 인문학 교양 과목을 다 모아서 네. 거기서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하는 거죠. 그냥 약간 일종의 약간 학원 같은 개념처럼 그냥 등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니 개념인가요? 그 단과 대학처럼 단과 대학인데요. 네. 뭐 정경대 뭐 이런 것도 단과 네. 대학인데 여기에서의 그 학과는 없죠. 학과는 없지만 여기에서의 뭐 글쓰기 교과, 네. 우리가 사는 세상, 네. 좀 학과목도 그 과목도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과목. 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거 시민교육. 네.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과목.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양 과목을 다 모았어요. 그럼 4년 동안 그런 그걸 다 과목들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 중에서 필수 교양 과목들 다 모은 거죠. 네. 그거를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그 대학으로 모아서 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대학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학들은 네. 뭐 전공이다, 취업이다 이런 데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경희대학교는 이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별도의 대학을 만들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경희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뭐 글쓰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시민교육 교육이라는 그 강좌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2011년부터 계속 해왔고 네. 꽤 오래됐네요. 네. 나름 명강사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6년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건. 물론 그렇게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래도 나름 학생들과 네. 잘 소통하는. 그리고 강사자. 저도 사실 지난번에 짧은 그 인권 강의를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딱 들었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네. 일단 그럼 거기서 시민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뭐 시민교육은 이제 주로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민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지성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교육의 핵심은 현장 활동이 있어요. 실제 모든 별로 다 현장에 나가보는 거예요. 네.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으로 잘 살 수 있게 할까? 이런 현장적인 고민들을 하는 활동인데 저는 여러 가지 하다가 좋은 예를 보면 그 국어 사전에 연애라는 사랑이라는 사전 정의를 바꾼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경희대 학생들이 했고요. 예를 들면 그 맥주집 가서 500cc 맥주인데 실제는 500cc가 안 되는 거예요. 비커 들고 와서 그런 거 뭐 제도 개선을 하기도 하고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그 질소 그 과자 이 과자 봉지를 다 엮어서 한강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경희대 학생들이에요. 그래요? 네, 이런 후마니타스 칼리지. 네,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에서 배운 학생들이
이런 질소가 많은 과자 이거를 정말 잘 사회에 전달하고 싶어서 와.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횡단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후마니스타 칼리지 시민교육에서 이제 나오는 현장 활동들인 거죠. 네.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네. 이 사회를 좀 더 좋게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바꾸는 활동들을 하는. 뭐 예를 들면 학교 뭐 교내도 있고 교내 활동으로 보면 네. 이제 기숙사인 학생들이 반드시 아침 식사를 네.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 근데 학생들이 아침을 잘 안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런 것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네. 막 뭐 이렇게 해서 바꾸기도 하고. 네. 네. 오, 바꿨나요? 네, 바꿨죠. 네, 와. 그런 것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 많이 불합리하긴 해요. 왜냐면 어른들도 사실 아침 안 먹고 다니는 네, 친구들이 네. 많은데. 근데 뭐 그 취지는 알겠죠. 아침 먹어라. 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걸까 고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네. 또는 이제 교외에서 네. 다양하게 활동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자. 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리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하지만 보이지 않아. 그런 분들이 소수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도 그렇고요. 네. 성소수자도 그렇고 네. 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등등등 네. 있고 네.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등등 네. 네. 이런 그 소수자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마주해 보자. 우리는 한 번도 에이즈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이럴 거야라는 고정관념 편견을 딱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성애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 네. 그들의 고민, 그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 종교적 특성상 그 사람들이 이럴 거야라고 우리는 미리 판단을 하죠. 네. 근데 실제 그분들과 한 번도 얘기 안 해봤어요. 제가 질문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의 생각이 과연 너가 직접 만들어낸 생각일까? 사회가 심어준 거 아니야? 네. 너의 생각을 직접 내가 가치 판단을 하는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네. 작업이 꼭 시민으로서 서는 첫 번째 길이 아닐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정말. 내 생각이 네. 내 생각일까. 네. 사실은 사회가 언론이 심어준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차별하지 않아. 하지만 내 안에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되게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일부에서 얘기하셨지만 무연고자는 무연고자의 시신을 포기하는 건 정말 그들이 정말 너무 야박해 이렇게 인간으로 생각했지만 볼 수 있어. 네. 라고 하지만 그 사정들 들어보면 네.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래서 저의 제 학생들과는 우선 이제 인권을 좀 공부하고 소수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네. 차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네.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볼 것 같은 사람 그런 소수자랑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보자. 그들의 삶이 어떻고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해서 서로 발표하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을 혹시 만나고 주로 이제 해만 나오는 거 성소수자는 거의 매번 나오는 네, 것 같고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네. 뭐 이주 노동자, 네. 그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장애인, 네.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 장애인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에이블 아트라고 해서 뭐 장애인들의 예술을 하는 지적 장애인인데 그런 예술을 하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만나서 네. 뭐 얘기해 보기도 하고 뭐 약간 다양한 하고요. 제가 사실은 뭐 소수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 사회적 약자 중에서 의미 있게 봤던 거는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지나가면서 네, 1인 네. 시위하는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네. 청와대 앞에도 보고 국회 앞에도 네, 보고 때로는 어떤 그 기업 앞에도 보고 네. 하는데 어떤 그 보다 보면 뭐 몇백일 네.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맞아. 그 시간에 서 있을까? 약간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고 이래서 어. 그냥 지나가고 이럴 때 막. 그들의 삶은 어떨까? 한 번도 우리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대략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친구들이 되게 잘했어요. 그 중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장애인 학생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는데 네. 그분이 그 학생이 이제
현장 활동을 딱 하는데 하다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자기 이모, 엄마를 인터뷰한 거예요. 왜 했냐면 알고 이렇게 자기가 현장 활동 이런 거 합니다라고 했더니 엄마랑 이모도 피켓팅을 1인 시위를 해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위해서 엄마와 이모가 1인 시위를 해본 적이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활동 보조 서비스가 사실은 누군가의 1인 시위들의 결과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직접 자기 삶과 맞닿을 때는 이 현장 활동의 인터뷰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게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활동이 아니었다라면 그냥 뭐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그냥 피상적으로 나는 이런 누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된 거겠지. 하지만 누군가의 1인 시위 또 누군가의 노력으로 내가 장애인이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었던 계기였고 그래서 또 다른 학생들도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들을 갖고 1인 시위를 하고 있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하나의 배경 그림처럼 지나가는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의 삶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마주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동이고 특히 작년에 이제 성소수자였던 친구들은 성소수자 당사자를 만나기도 했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 형을 만난 거예요. 형이랑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그동안 하다 보면 성소수자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형과의 인터뷰가 더 울림이 있었죠. 어떤 내 동생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동생은 내 동생일 뿐이고 난 동생을 동생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고칠 수 없는데 왜 세상을 자꾸만 고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 동생에 대한 가족이 느끼는 또 이 느낌 요거를 알 수 있었던 기회여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조금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되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기획을 하고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 울림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수업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실 못 해본 내용인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지금 단계는 막 섭외하면서 인터뷰 질문지 만드는데 그러니까 요 인터뷰 질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엔 누구를 만날지도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하고 제가 강제로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자 원하는 거를 다 이렇게 또 묶어줄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이 방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둠이 결정이 되면 모둠이 어떤 주제로 만날 거냐.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를 만난다고 해도 이주 노동자의 지금 한국에서의 일하는 실태를 알고 싶은 건지 이주 경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 주제로 할 건지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것이 궁금하니? 왜 그게 궁금하니? 예를 들면 무용고사만 고독사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고독사에 뭘 알고 싶니? 너희가 정말 궁금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나요? 아니면 그들이 왜 고독사에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팩트잖아. 그건 현상인데 그걸 아우르는 뭘 알고 싶은 거야? 이런 질문을 하죠. 뭘 알고 싶은 거야? 그래, 장례? 그리고 그들의 그 외롭게 돌아가신 원인? 뭐 이런 걸 알고 싶다고 쭉 나열을 해요. 그럼 좋아, 그런 거 좋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우리는 학문을 하잖아. 대학이잖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뭘 알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면 쭉 얘기하다 보면 결국 너희가 알고 싶은 건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게 존엄한 건가 아닐까? 그리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장래가 필요할까 아닐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1, 2학년들이니까 자꾸만 현상적인 팩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궁금해요. 그래, 그거 궁금한데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걸까? 우린 뭘 연구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제를 모아내고 이 주제가 명확해야지만 사실은 연구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이 주제가 명확하면 이 질문이 여러 다방면으로 가도 사실은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그냥 팩트의 현상들만 나열하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모든 데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질문지 받아서 피드백 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왜 인터넷에서 봤나? 그 프랑스의 중산층의 뭐 기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돈의 기준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문화를 네. 향유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되게 인상이 남았는데 그거랑 되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수업 그렇죠.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졸업을 한다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를 보는 시각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고사를 잘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는데 네. 뭐 중간고사라고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딱 주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쓰는 건데 이번에 문제가 뭐였냐면 2015년에 실제 사건을 갖고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줬어요. 2015년에 10월 3일 날 그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되게 화려한 불꽃 축제고 통상 한 200만 정도의 시민이 모이는 엄청나게 큰 축제인데 근데 이 세계 불꽃 축제 하루 전날 리허설을 해요. 근데 이 불꽃 축제는 하늘에 불꽃만 쏘는 게 아니라 이 한강 한가운데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서 뭐 레이저빔도 쏘고 거기서 폭죽도 나가고 막 등등 이렇게 화려한 행사예요. 하루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설치 구조물에서 레이저빔이 안 쏘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빔을 이제 수리하러 몇 사람이 보트를 타고 갔는데 이 보트와 구조물이 이격이 되면서 한 노동자분이 빠지신 거예요. 근데 당장 수색대가 출동해서 수색을 했는지 못 찾았어요. 밤 그 당시가 10시에 사고가 났고 한 3-40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찾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내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시민들이 100만 명이나 모였네. 과연 이 수색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 당신이 총책임자야. 그리고 회의를 했더니 의견이 분분해. 행사를 강행해야 된다.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리고 이미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죽었을 거야. 네. 그리고 반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행사를 강행할 수 있냐. 이걸 시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두 의견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의견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바탕으로 당신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냐 이런 질문이 이제 문제였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2015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7대 3으로 나눠지더라고요. 70%가 뭐였을까요? 강행? 네. 70%가 행사 강행하겠다. 아니길 바랬는데. 30%는 행사 중단해서라도 시신을 찾아야 된다. 70%. 저는 세월호 이후에 이런 강단에 쓰면서의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저랑 같이 만나고 같이 가르쳤던 학생이 세월호의 선장과 제 탑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던 그 승무원들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육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7대 3 딱 나눠주는 거는 대체 내가 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물론 그게 이제 한 몇 주 안 됐으니까 자위는 하지만 그러게요. 근데 저도 순간 잠깐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수백만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총책임자였을 때는 그 한 명의 시신보다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선택할 확률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는 사실 이쪽으로 실제도 그렇게 했고 실제도 그렇게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건 그럼 그 다음날이라도 찾았어야 된다. 그 다음날도 안 찾았고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한 신고했어요. 저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행사 강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즐거운 축제지만 이 행사 준비하면 한 분의 노동자분이 돌아가셨다 판단하면 돌아가신 걸로 판단된다. 우리 같이 잠시라도 묵념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전혀 없었고 찾지도 않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목숨값은 얼마일까 그 행사비와 목숨값은 견줄 만한 걸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때 7대 3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여러 강의를 뭐 비슷한 케이스로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딱 2명만 강의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3-4명은 좀 절충안으로 뭐 이렇게 행사도 강의하면서 수색도 하겠다. 그리고 한 또 이제 대부분은 한 90%는 그 행사 그 수색을 강행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그 답을 이렇게 답안지를 썼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이제 교수자가 어떤 걸 의도한지 알고 썼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한번 좀 해본 사람이라면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한 번쯤은 더 사람 중심의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자위를 해보면서 그래도 이 고민을 한번 던져준 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지금 잠깐이지만 그 고민을 해보고 나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더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걸 고민 안 해봤던 사람은 무조건 예를 들면 그 나의 자리, 어떤 여기 투입된 돈, 이런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좀 보자. 때로는 효율과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투입 대비 효과와 효율이 있어야지만 가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아도 효과가 없어도 아니 덜해도 때로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던져줬고 물론 실제 현실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었고 실제 현실에서도 아마 맞닥뜨리면 좀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고민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근데 그 수업은 그러면 매주 뭐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수업? 16주 수업이고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럼 가장 고정적인 좀 주 수입? 그럼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거 말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나가시는 것들도? 이제 월드 프렌즈라고 해서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빈곤 관련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 엠네스티 다닐 때 국제 엠네스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빈곤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서 그 빈곤을 어떻게 하면 인권의 관점을 볼까? 빈곤이 단지 돈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박탈되고 배제되고 그다음에 차별받고 있는 그런 삶이 사실은 빈곤한 거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절대 빈곤의 정의 1.5달러 2달러 벌면 괜찮고 3달러 벌면 괜찮을까? 아니면 10달러 벌면 그 사람 빈곤한 것이 아닐까? 사실은 경제적 관점에서 계속 빈곤을 봐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빈곤국에 얼마나 많은 해외 원조를 하고 있냐. 정말 수조 원이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4달러짜리 모기장을 못 사줘서 모기장 사주자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아직도 그 말라리아 약도 못 해주고 아니면 아직도 그 산모와 영아들에게 가는 그 몇 달러 안 되는 그 약을 못 줘서 옷의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정말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거 작은 건 하나 못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지만 경제발전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 빈곤은 돈이 없음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자유라는 거죠. 자유가 없는 상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없고 내가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수 없고 이런 부자유한 상황이 빈곤이다. 그럼 이거 권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대부분 약간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 인권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을 인권의 차원에서 보는 뭐 이런 방식. 그다음에 시민으로서 삶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강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인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권 강의인 거죠. 그래서 시민교육이라는 후마니타스 칼레지 경희대 강의 그리고 이제
정기로 불러주는 그 빈곤 강의는 그 월드비전 네, 네. 그리고 그 코이카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여기 좀 개인적으로 단가도 좀 놓고 감사합니다 아주 다른 데보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조금 삶이 좀 여유가 생기죠. 에너지도 받고 네, 삶의 여유도 네. 생기고. 일단은 뭐 그 월드비전 아니면 코이카에 오시는 분들은 워낙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세요. 자기 소명의식도 뚜렷하고 강의 딱 하고 가면 열정적으로 강의 듣고 질문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그 전 직장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돌아보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살 거라고는 꿈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일반 첫 직장도 그 총무 쪽이었고 뭐 기획, 뭐 예산, 뭐 사업 계획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관리 쪽에 그 주 베이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강의를 할 일도 없었고 실제 사업을 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엠네스티라는 인권단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첫 직장이 이제 금융권이었는데 IMF 때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실업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금융권에 있다가 제조업체 갔더니 제조업체는 급여가 반토막 나더라고요. 금융권이. 역시 금융권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월급이 많았던 게 첫 직장이 아닐까. 금융권. 그 다음에 제조업체 갔더니 반토막 나더라고요. 근데 금융권은 그래도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고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완전 오너 중심인 거예요. 아무리 예산 통제하고 보면 소용이 없어요. 오너가 하룻밤 뭐 카드로 막 몇백 긁어버리면 뭐 의미가 없어져요. 야, 근데 이 젊은 날에 내가 이 한 사람을 충성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제조업체 갔더니. 그래서 거기 있다가 마침 거기서 이런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혹시 뭐 같이 지적장애인들과 뭐 하는 게 있는데 와서 하지 않을겠냐. 그래서 좋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수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장애인 쪽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지적장애인들과 직업재활을 또 그 당시까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전공은 그러면 경제학했죠. 경제학. 그리고 제가 그 USCPA, AICPA 자격증 갖고 있어요. 완전히 진짜 막 거리가 좀 있는 듯. 자본의 그 첨단을 달리기도 했고요. 지금은 가장 그 기층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무용고 사망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약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장애단체 갔다가 그 당시 분위기는 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분위기. 왜냐하면 대학원을 나와서 지금은 다 사회복지사가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찬스인 시험 안 보는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기 위해 다 대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근데 저는 또 다른 사람 다 가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지? 했더니 숫자 만지는 거. 저는 뭐 경제학 했으니까 숫자 만지는 게 그렇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약한 게 숫자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IMF 직후였으니까 이제 글로벌화되는 시대에 내가 미국 공인회계사가 되면 비영리 쪽에서도 나름 그 인정받고 나름 그 독특한 영역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제가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했죠. 시험을 괌에 가서 시험 보고요. 패스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래도 영리 쪽 회계를 공부했으니 다시 영리 회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참 축복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많아요. 영리 가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은 없는데 엠넷처럼 그 뮤직비디오 하는 채널 V 코리아라는 홍콩 스타TV 계열이 한국에 있었어요. 거기를 갔네요. 그래서 이제 회계 업무도 실제 영리 회계를 좀 해보기도 하고 결산도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또 저는 또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은 야, 저 인간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막 망해가 나고 있는데 우연찮게 취업 공고를 봤는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회계 쪽 직원을 뽑는 거예요. 야 여기다. 그래서 제가 AICPA도 있으니까 딱 응모를 했죠. 했는데 회계팀은 안 되고 기획팀으로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또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IMF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간직장도 막 이렇게 없어지는데 또 바로바로 그러게요. 별로 쉬지도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또 근데 또 거기서 영리해서 비영리로 또 다시 영리로 왔다가 네, 또 비영리로 그러니까 아마 제 세대만 가능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막 IMF 이후에 막 파란만장한 시대니 아마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은 딱 사회복지사들을 뽑기 때문에 워낙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 안정화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사회복지사가 막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가능했던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5년쯤 된. 그 당시 이제 막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인권이 한국 사회 약간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제기될 때 그래서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야 여기로 가야겠다. 사회복지에서 느끼는 한계, 약간의 그 복지가 갖고 있는 시혜적인 부분들을 사회복지가 인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메이크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을 좀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부십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2007년에 대선이 있었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2007년에 또 뭐가 됐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추원 계획도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야 여기를 가야겠다. 저희 장애인단체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내 자리다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를 축소하겠다. 사람 안 뽑겠다 그래버린 거야. 저 그거 생각하고 퇴사 사표 당했는데 그래서 딱 1년 놀았어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지. 물론 와이프가 일을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때 교회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니 시도를 했는데도 1년 동안 이제 좀 기다려봤죠. 처음에는 뭐 몇 개월이면 뽑지 않을까? 라는 기대 속에 있었는데 안 뽑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놀 수는 없으니 뭐 할까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영어 공부를 좀 하자. 이참에. 그래서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취업 뽑지도 않고 내가 어디 갈 때 마땅치 않으니 인턴십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필리핀에서 국제 엠네스티 필리핀 지부에 인턴십으로 제가 했어요. 아마 한국이란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37살, 38살 이때니까 누가 인턴으로 37, 38살짜리 뽑아요. 한국 사회는 불가능한 거죠. 물론 제가 동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근데 거기는 나이를 별로 보지 않더라고요. 인턴 돼서 3개월 인턴하고 그리고서 12월에 이제 11월 말이구나. 11월 말에 이제 어떻게 할까? 12월이 다 끝났는데 이러고 있는데 또 우연치 않게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 사람 뽑는다는 공고가 딱 난 거야. 야 여기 내 자리다 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회계 파트의 관리팀장을 뽑더라고요. 제가 USCPA, 그다음에 장애인, 뭐 사랑의 열매, 또 필리핀 엠네스티 지부에서도 경력이 있으니 여긴 딱 내 자리다 생각하고 딱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필리핀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인터뷰 날짜가 안 맞았던 거여서 약간 미리 이메일 했더니 그럼 저를 위해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인터뷰 날짜도 저를 위해 딱 조정해 준 거야. 완전 내 자리다. 근데 인터뷰하고 딱 했는데 제가 안 됐어. 왜요? 전 제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2명이 인터뷰를 했어요. 마지막 최종 인터뷰 저랑 또 다른 여성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제가 너무 오버 퀄리파이드 돼 있다고 너무 경력이나 이런 게 과하다. 과하다. 너무 과하게 그래서 그 여성분을 하고 저를 안 뽑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때 처음으로 편두통을 알았어요. 어떡해.
여기 완전히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영리를 또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서 1월 5일인가? 그때 1월 4일인가? 어쨌든 2009년 초에 사무국에 다시 전화해서 인터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관리팀장을 이미 뽑았고 캠페인 팀장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 거냐. 그래서 저는 캠페인도 모른다. 그리고 저는 계속 관리 업무만 했는데 가능하겠냐. 그래서 한번 같이 인터뷰 보고 맞으면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인터뷰를 일요일 날 낮에 보러 갔네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아 됐죠. 한 2주 정도 이제 혼통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엠네스티와 인연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을 또 이제 거기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2009년 1월달에 그 용산 참사가 벌어졌고요. 그때 쌍용차가 있었고요. 그 2009년 2008년에 소고기 집회 촛불 시위 이후에 2009년도 참 파란만장한 시였어요. 인권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더욱.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역사 속에서 제가 역사적 사건들을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 매일 만나는 뉴스가 아니라 뉴스 안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용산 참사 딱 벌어졌을 때도 아침에 뉴스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밤에 일 끝나고 일단 다 같이 사무국장이 다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영국에 이 상황 전달하고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사건마다 계속 인권 단체로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어서 처음으로 그 전에도 물론 여러 단체에서의 의미 있고 재밌는 또 즐거운 활동을 했는데 힘들죠. 매 순간마다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쵸. 캠페인 팀장으로서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런 판단을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되게 버거웠죠.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버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엠네스티에 오면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 이 문화적인 거와 연결이 되겠네요. 엠네스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시야가 정말 넓어졌고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제국주의적 교육인 거죠. 비판적으로 보면 워낙 그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 제국주의적 전 세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배울 점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진짜 계속 영리와 비영리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그 감각이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영리에 있다가 이제 비영리 2년을 하고 이제 지금 쉬는 중인데 그 감각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던 거예요? 뭐 극복이라기보다는요. 전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과 나의 하는 일들은 변했는데 그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방향이 안 바뀐 거죠. 영리에 있을 때, 비영리에 있을 때 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내 삶의 지향? 이건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리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내가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에 다른 직장으로. 물론 첫 직장이야 제 의도와 상관없이 했지만 다른 이직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대부분 그런. 근데 그런 생각을 그러면 그 첫 직장 전부터 쭉 갖고 있으면서 그걸 유지했다라는 건 그렇죠. 이거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뭐 신앙적인 것 같아요. 제 첫 직장 첫 인터뷰 금융권 이제 인터뷰할 때 사장 인터뷰 갔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웃은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웃겼겠어요. 20대 약간의 후반인 청년이 와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같이 않고 웃겼겠어요. 황되기도 하고 느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얘기를 그때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의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그 삶. 예수가 세상에 그 많은 제도들 속에서 그 제도가 정말 거칠에만 있고 실제 그 내용이 사라졌을 때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 하고 사실 예수는 저는 번역가고 혁명가였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가 살았던 삶. 그러니까 거칠애와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봤던 그 예수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가 지향했던 삶이 곧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의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게 아닐까? 요게 이제 제 가장 기초에 깔려있는 삶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가치관에서 부합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다면 그 삶의 모토가 명확하다면 사실은 환경이 바뀌어도 일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참 열심히 가는 곳마다 뭐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열심히 했던 게 지금 나눔과 나누면서 다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아까 그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들으면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그 삶의 경험들, 직장에서의 아주 다양한 경험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은. 뭐 문서 작성하는 거, 뭐 하다못해 그 통장 관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그 단체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동안의 그 업무 속에서의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러게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 나눔과 나눔 그 나눔과 나눔 단체가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관리가 필요할 텐데 거기는 완전 전문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 단체 만든다고 할 때 참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되게 좋아요. 근데 사업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은 어쩔 수 없이 베이스로 조직 체계가 있어 필요해요. 이게 탄탄하게 있을 때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이 기본 토대를 미처 꾸리지 못하고 하면 내부 여러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근데 그래서 단체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 종종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총무팀에도 있었기도 하고 등등 관리 업무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누고 나누면 그런 베이스적인 게 딱 안정되니까 그 위에 사업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돈 관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참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시간이 진짜 가는 게 아쉬운데 제가 또 궁금했던 건 그런 이제 일과 관련된 일들도 있고 아들이 2명 있으시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을 입양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도 둘째를 입양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언젠가는 좀 자세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첫째가 몇 살 때 둘째를 입양했었죠? 5살 때 입양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나이 차를 별로 안 두는데 이제 첫째 아이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너가 5살이 8살이 5살 그쵸? 5년 차이니까 몇 살에 됐지? 5살 8살 8살 될 때였구나. 5살 때부터 얘기를 했구나. 5살 때부터 얘기를 해서 8살이 되면 너 동생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애가 만 18개월 지나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살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입양은 6개월 이전에 돼요. 그래야 애착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근데 딱 그 입양원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가장 개월수가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개월이 지나면 흔히 말하면 보육원, 고아원에 보내줄 아이. 더라고요. 남자예요. 보통 입양은 여성이 많이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전에 입양이 되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거는 거의 왔던 분들도 거의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이런 입양하려면 이런 아이를 해야 된다.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데려가려고 아이를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하자라고 두 분이서 먼저 얘기가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뭐 아내가 제안했고 아내가 제안할 때 뭐 저도 흔쾌히 오케이 특별하게 그거를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좋다 동의가 됐고 그러면 이제 각자 집안들은 각자 알아서 이제 설득을 한 걸로 네.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가 5살 정도 됐을 때 둘째를 입양하는 걸로 특별하게 뭐 그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그 두 사람 다 이제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만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삶의 지향이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는 그러니까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그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지향이 같으면 사실은 같이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랑 아내랑 제가 삶의 한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그 지향점 속에서 입양도 자연스럽게 와이프가 제안했고 좋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한테도 5살 때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8살 될 때 둘째가 왔고 왜 아까 그렇게 좀 잘 데려가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겨울 수가 수가 있는 아이였는데 그러면은 좀 정말 아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친밀해지는데도 애착 관계가 형성이 덜 되죠. 그러니까 되게 애먹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얘가 이제 버릇 중에 하나가 밥을 먹으면 마지막 밥을 안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잖아. 그래서 이제 밥이 있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 마지막 숟가락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삼키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걸 딱 넘기는 순간에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 마지막 숟가락을 목에 딱 넘기면 끝나는 거죠. 자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는 뭐 시간 맞춰 간식을 뭐 주긴 하겠지만 그 애착 관계 부모가 매 순간마다 봐주는 건 아니니 아마 그런 습관이 여기서 든 게 아닐까 싶어요. 처음 왔어도 그 버릇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게 너무 마음 안타까운 거죠. 얘 삶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옆에 누워 있으면 머리카락을 계속 이렇게 말아. 제 머리카락,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 애정 결핍인 거죠. 너무 어렸을 때 형성돼 버려서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대요. 실제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그 어린 나이에 혼나기도 했고 그래서 집에서도 한참 그것 때문에 고생했었고 그래서 얘는 대소변도 좀 늦게까지 일부러 막 그 강요하지 않았고 가리는 것도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점은 많이 낮았는데 놀이치료를 꽤 오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애착관계 형성도 힘들었고 1년 6개월을 어쨌든 보육원에 있으면서 입양원에 있으면서의 좀 그 불안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 6, 7살 될 때 거의 명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교회를 데려갔는데 커튼을 감고 혼자 감고 막 있는 거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데 누구 해볼 사람 있으면 예를 들면 자기 분명 못하는데 손 바짝 들고 그걸 받고 싶은 거야. 그런 욕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못 맺고 혼자 외톨이처럼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갖고 싶은 그 욕구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뭔가 주고받는 그런 또 스킬도 부족하고 그게 참 1년 6개월이 큰 것 같더라고요. 별로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커요. 태어나서 정말 그때가 가장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근데 지금 이제 6학년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뭐 많이 나아졌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제가 보면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전화 오는 거 보면 아직도 그런 애착 관계가 좀 더 필요한 아이인 것 같고 더 많이 신경은 쓰이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똑같아요. 저한테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면 다른 게 없다. 자꾸만 뭘 다른 거를 물어보세요. 다른 거 없고 그냥 똑같은 자식이에요. 별로 느끼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고 좀 감안해서 내가 더 신경 쓰는 게 있는 것 뿐인 거지. 뭐 얘를 입양했고 특징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형제가 4명인데 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다 달라요. 제가 막는데 다 성격 틀리고 그쵸. 다 달라요. 네. 그렇게 봐야지. 네. 그게 꼭 입양해서 아이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아이의 특성으로 보고. 그 제가 사실 이제 모퉁이 집에 이제 아내분과의 인연으로 거기 한 몇 개월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모습은 정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똑같았고 어쩌면 둘째 아들을 그때 더 어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뭐 누가 더 예뻐서라기보다 더 어렸기 때문에 더 막 아끼는 느낌이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고 그렇다고 막 되게 특별하게 오버스럽지도 않고 특별하게 막 더 신경 쓴다 이거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서 그전에는 사실 입양에 대한 좀 약간 인식이 조금 이제 거리가 있고 아니면 뭔가 시혜를 베푸는 느낌의 어떤 방식이라던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좀 그게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자기가 입양된 거 알아요. 먼저 얘기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개 입양을 할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죠. 입양이라는 게 뭔지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점점 알아가죠. 그러니까 4학년 때인가는 아빠 애기는 돈 주고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입양했다고 하니 마치 어디 가서 애를 사오는 것처럼 강아지를 사오듯이 뭐 이런 그렇게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 적도 있고 아니야 사람 이렇게 돈을 쓰고 사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입양이라는 걸 잘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입양이라는 걸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계속 얘기는 했고 그러니까 지금 별다른 입양 얘기는 안 하는데 한참 막 10살 전후에는 입양 얘기를 했었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 입양된 걸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주위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입양된 게 전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됐다고 볼 다른 게 없거든. 그냥 입양된 건 입양된 거고 그냥 가족이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제 얘가 누구한테 나 입양됐대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른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야 걔랑 놀지 마 막 예를 들자면 아니 막 어려워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둘째가 직접 밝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알고 있고 아이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렇지도 않고. 저희는 사실 아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서 좀 뭐 어떤 시도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중에 원래는 첫째는 낳고 이게 봤던 예처럼 그러니까 둘째는 입양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첫째를 입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약간 마음에 확 이렇게 딱 완전히 100% 결정이 되진 않긴 하거든요. 좀 뭔가 조언이랄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히 결혼이라는 것도 두 집안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것 같고 이 아이가 왔을 때 또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집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가장 큰 걱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염려도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거와 플러스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더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워낙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저 같은 또 형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형제 설득하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과정. 이게 일단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별반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그래 너 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워낙 또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있는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너 그렇게 할 거 같았어. 뭐 이런 분위기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더 내가 뭐 어떠한 성향이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더 많이 알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그럴 만한 사람인 것 같았어. 뭐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양가집도 별반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데려갔을 때는 불쌍하다 어떡하냐 뭐 이런 반응이 더 많았었어요. 애기 보고도 물론 내 앞에서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주위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좀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막 극심한 반대가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도 사실은 나중에 왔을 때 그 관계를 버텨내야 된다는 걸 힘들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그래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이 뭘까? 그 내가 두려워하는 본질은 뭘까?를 볼 때 혹시 그거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먼저 풀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결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지지를 받으면서 입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이 고민들을 조금 그 가족들과 나누고 뭐 친구들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아이 입양한 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아이가 입양된 거 다 알아서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걸 막 숨기려고 하면 뭔가 막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오픈하고 오히려 그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더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좀 푸는 방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이 망설이는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 그 본질을 좀 보시고 그 본질에 따라서 해결 방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많은 경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게 첫 번째 아닐까?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리가 좀 되네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진짜 또 이제 얼추 2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저는 사실 나눔과 나눔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뭐 아주 자세히 뭐 이렇게 막 꼼꼼히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간간히 들려오는 그런 활동들 소식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딱 의뢰를 했을 때 난 즐겁진 않은데라고 그러니까 즐거운 활동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이전에 이제 봤을 때 뭔가 자기의 삶을 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었어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나눈 적도 없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눔과 나눔 활동이 있고 내가 의미를 강하게 두는 어떤 활동이 있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로 수입원을 또 삼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또 이것들을 같이 한다는 거. 저희는 이제 보통 싫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좋지만 돈은 못 번다라던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딱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느낌인데 그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게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행운인 거죠. 행운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는 거. 그리고 나눔과 나눔도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것들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본인이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느낌이어서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까지 얘기를 다 해주시긴 했지만 딱 한마디로 월요일 아침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노하우를 좀 짧게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 행복은 감정이 아니다. 존재의 방식이다. 이걸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감정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행복의 존재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나의 삶에 새로운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기대는요, 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때 가능합니다. 혼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의 어떤 존재 방식이 바로 행복이다. 그 민폐를 끼친다는 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월요일을 맞는 그 감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거에서 좀 힌트가 되는 게
나의 어떤 삶의 모토라는 게 워낙 명확했고, 그러니까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네. 좋겠다. 이것들이 또 명확하게 있는 것도 사실 저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 꿈이 뭐니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되는 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는 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뭔데요? 들어가면 꿈 이뤘으면 끝난 건가? 그 다음에 뭐 결혼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는 뭐 아기 낳는 거래요.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죽는 거가 돼요. 결국은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행복이 뭐냐는 거죠. 무엇이 아니라 정말 저는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제가 즐겁게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네. 진짜 제가 사실 제가 어떻게 좀 행복한 아침, 행복한 즐거운 월요일 아침을 맞을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오늘 얘기도 정말 많은 힌트가 되네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감정도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좀 성찰, 이거가 되면 그거에 따라 삶이 이렇게. 근데 그게 제가 돌아보니까 삶이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순간순간은 참 힘들었어요. 제가 직장을 잃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내가 이러한 지향점을 갖고 살았던 것이 결국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왔구나를 느끼게 된 거죠. 진짜 월요일 즐겁지 않으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깊은 성찰부터 해보시면 아마 월요일 아침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성찰. 중요한 포인트 정리까지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진짜 감사해요. 시간 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 정말 가감없이 나눠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럼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람보통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